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진행한 버크셔와 S&P의 비교 영상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 영상으로 버크셔의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크셔와 관련된 오해를 보려고 하는데요. 버크셔는 어떤 회사일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가장 흔히 생각하는 건 워렌 버핏이 주식을 투자하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워렌 버핏이 펀드 매니저로 시작했고 버크셔의 경영권을 잡은 이후에도 수십 년간 주식 투자가 메인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미지 때문에 지금까지도 매 분기 워렌 버핏이 어떤 주식을 샀다 하면 이런 게 뉴스거리가 되곤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주식 투자는 이제 버크셔 전체 가치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버크셔 이 회사 자체를 얘기할 때 주식 펀드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확하다고 볼 순 없고 일부만 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버크셔는 보험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건 역시나 버크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사 중 하나라는 것, 그리고 이 보험업이 수백조 원이 넘는 자금을 창출하는 거대한 기계가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험업 자체에서만 오는 이익은 회사 전체 이익의 6%밖에 되지 않고 이것보다 훨씬 많은 현금 흐름이 다른 비즈니스들에서 창출되기 때문에 버크셔는 보험회사다 이렇게 단순화해서 보는 것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버크셔는 수많은 M&A를 통해 만들어진 지주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버핏이 자주 언급하는 시즈캔디나 네브라스카 퍼니처 마트부터 각종 제조사, 리테일 기업들의 연합체, 마치 기업 인수를 통해 수익을 내는 사모펀드와 같은 그런 형태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일부 사실이지만 앞서 언급하는 보험업, 주식 포트폴리오, 그리고 네 번째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형 유틸리티 및 철도 사업까지 포함한다면 버크셔를 마치 M&A로 수익을 내는, 그러니까 사모펀드처럼 인식하는 건 무리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버크셔는 크게 4개의 조각들로 이루어진 연합체로 보아야지 단순히 주식 펀드다, 보험회사다 이런 식으로 단순화한다면 제대로 된 기업 가치 평가 혹은 투자 전략 수립이 어려워지는 회사입니다. 일반적인 회사보다 훨씬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비즈니스 하나하나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는 주식 포트폴리오인데요. 버크셔 이전에는 버핏이 파트너십을 운영하면서 1957년부터 68년까지 순수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연 31.7%라는 고수익을 냈습니다. 같은 기간 다우지수는 9.1%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22.5%라는 엄청나게 높은 알파를 창출한 것인데요. 이렇게 투자 기간이 늘어나면 알파가 2, 3% 정도만 나와도 잘하는 매니저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 마련인데 버핏은 정말 전설이라고 불릴 만한 수익률을 창출했죠. 그리고 버핏뿐만 아니라 멍거도 이 비슷한 시기에 펀드를 운영했는데요. 연 19.8% 수익률로 버핏보다는 낮지만 같은 기간에 시장 인덱스가 5% 정도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 역시나 15%에 가까운 알파로 상당히 좋은 실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이 결국에는 버크셔의 경영권을 잡고 힘을 합치면서 주식 투자를 계속 이어갔는데요. 먼저 처음 30년 성적을 여기 보면 50%가 넘는 수익률들이 이렇게 많았고 심지어 90%, 100%에 달하는 엄청난 수익률이 난 게 3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0년으로 보면 50%를 넘긴 건 2번이 있었고 1998년이 그 마지막 해였고요. 이후에 30%에 근접한 고수익을 낸 것도 2013년, 21년 이렇게 두 해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이 기간에는 시장도 엄청나게 상승한 구간이었기 때문에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률을 낸 건 이미 먼 과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회사 전체 수익률을 본 것인데 주식 포트 자체에만 더 집중을 해서 최근 30년 정도를 보면 여기 보이듯 IT 버블 이후에는 그래도 2, 3% 정도의 알파, 그러니까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내던 버크셔의 주식 포트폴리오였는데 더 최근으로 보면 1% 이상의 알파를 내기 어려울 정도로 한마디로 이제는 거의 시장 수준의 수익률을 내는 그런 주식 포트폴리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식 투자에 의한 알파가 사라진 건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두드러지는데요. 여기 알파만 추스려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010년대에 지속된 불장에서 알파가 사라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5년 롤링으로 봐도 이 패턴은 여전히 유효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을 한번 생각해보면 가장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영상 아래 댓글로 지목한 과도하게 커진 규모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듯 2013년쯤에 버크셔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1천억 달러, 약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5년 롤링 알파를 보더라도 2013년쯤부터 그 커진 규모 때문에 알파가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8 금융위기가 지나고 2011년 유럽 부채 위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인 테크 주도 시장이었는데 그 추이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워렌 버핏의 최대 약점을 꼽으라면 기술주에 대한 적극성 부족을 꼽을 수 있는데 그 단점이 이렇게 숫자로 드러나는 겁니다.
다만 애플 투자를 처음 시작했고 또 현재 버크셔가 아마존이라는 테크 기업에도 투자하는 건 새로운 매니저들이 투자를 집행하고 있고 버핏 은퇴 이후에도 그 매니저들은 계속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테크 전문성 부족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주식 포트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 수준의 알파를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동시에 이런 엄청난 알파가 사라진 건 최근 1, 2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미 거의 10년, 20년 긴 추이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관련 세 가지 소결론을 보면 첫 번째는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주식시장 전체 평균 정도, 그러니까 특별한 알파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다만 버크셔는 우량주와 많은 현금을 보유하면서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패닉장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77년, 87년 IT버블 붕괴나 2008 금융위기 등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패닉, 침체기에 오히려 버크셔의 수익률은 시장 대비 크게 치솟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2020년 코로나 때 버핏이 좋은 타이밍을 놓쳤다고 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 대비 2% 알파가 났었고 22년에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때 버크셔는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역시나 2%의 알파가 창출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식시장은 AI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차이는데요. 만약 저희가 버크셔에 투자하더라도 이런 AI 노출도를 가져가고 싶다면 별도로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혹은 AI 개별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 AI 노출도를 가져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분석하고 투자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 이렇게 개별 종목 선정으로 투자를 하는데요. 제가 분석하는 AI 테크 종목들의 가치평가, 리서치 결과를 보시려면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 리서치 서비스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식 포트에 대해 정리를 마쳐봤는데 단순히 버크셔 주식 포트의 알파가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걸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버크셔 투자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들이 지금부터 진행되는 추가 비즈니스에서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보험업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버크셔의 보험업은 프리미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사 중 하나이고 자본만 기준으로 본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사일 정도로 그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이 보험업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지 그 비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커스트 오브 캐피탈, 자본 조달 비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설명드리면 보통 회사가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 자산을 사기 위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그걸 대차대조표로 설명해보면 먼저 대출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나머지는 주식 투자자들이 잔액을 메꾸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식 대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회계상으로는 자기자본, 에쿼티, 그리고 대출 같은 경우는 부채, 라이어빌리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표를 더 자세히 한번 보면 보통 주식 투자자들은 S&P 500 같은 상장 지수에 투자할 때 기대하는 것처럼 약 9에서 11%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권단들도 3에서 7% 정도 수익률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계산기를 돌려보면 일반적인 자산, 즉 연 10% 정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이 회사를 100억 원에 인수한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10% 가치를 창출하니까 매년 10억 원의 현금이 나오겠죠. 그리고 차입금을 이제 활용을 해서 100억 원을 전부 내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60억 원을 대출했다고 보겠습니다. 은행 이자가 5%라고 가정을 해보면 매년 3억 원의 이자 비용이 지출되겠죠. 그 나머지 40억은 이제 주주들이 메꾸게 되는데요. 그럼 자산에서 10억 원의 현금이 나오고 이자 3억 원을 갚아야 되니까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건 매년 7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의 수익률은 17.5%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자산은 10% 정도 가치를 창출하지만 차입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즉 여기 60%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5%만 줘도 만족을 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이익들이 모두 주주에게 돌아가면서 높은 수익률이 창출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런 이러한 틀 내에서 주주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자산에서 10%만 버는 게 아니라 수익률이 20%, 30% 이렇게 더 높아지면 당연히 주주 수익률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산 수익률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버크셔만 하더라도 저희가 첫 번째 섹션에서 본 것처럼 주식 투자 수익률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니 최근 알파가 떨어지면서 버크셔의 매력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험업과 관련된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이 부채 조달 비용을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본 예제에서는 은행에서 5%에 차입을 했는데 그게 5%가 아니라 3%에 빌릴 수 있다면 혹은 더 다른 출처를 활용해서 1%, 그러니까 점점 더 싸게 이 돈을 빌릴 수 있다면 앞서 본 숫자 예제처럼 주주들의 수익률이 빠르게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커스트 오브 캐피탈의 특징을 버크셔 보험업이 어떻게 활용하는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 자체를 한번 이해해 보겠는데요. 여기 보이는 보험회사가 있고 거기에 보험을 가입하는 호텔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보험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년 이 호텔에서 보험금을 납부하겠죠. 이렇게 1억 원을 납부하면 보험사가 그 1억 원을 들고 있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호텔은 매년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현금을 차곡차곡 쌓아두겠죠. 이렇게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보험사에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 화재의 규모에 따라서 여기서 4억 원만 돌려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1억 원의 차익을 낸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언더라이팅 프로핏이라고 부르고요. 혹은 화재 규모가 조금 더 커서 5억 원 전체를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사 입장에서 추가적인 이익은 내지 못한 상황이고, 또 반대로 화재가 더 심각해서 보험사가 7억 원을 보상해주는 시나리오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렇다면 5억 원을 받아서 7억 원을 보상한 거니까 2억 원의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보험업 자체를 통해서 이익과 손실이 날 수 있는 게 보험업의 첫 번째 구조이고, 하지만 버크셔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건 조금만 시간을 더 앞당겨서 보험회사가 5억 원을 운영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쌓여있는 보험금을 플롯이라고 부르는데, 버핏의 말을 인용하면 보험사가 일단 들고 있는 돈이지만 향후에 사고가 나면 돌려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이 돈을 소유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자금이 되겠죠. 보험사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이 플롯을 계속 운영하면서 투자 수익을 창출하려고 할 텐데요. 그래서 이거를 인베스트먼트 리턴, 투자 수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번 정리를 보면 보험사가 돈을 버는 방법은 보험 계약을 잘 체결해서 보험업 자체에서 수익을 남기는 것,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고가 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 돈을 잘 활용해서 투자 수익을 창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크셔만의 특징은 아니고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다 이렇게 운용이 되는데요. 다만 버크셔의 강점이 드러나는 건 두 가지 부분 모두에서입니다. 첫째로 보험업 자체를 보면 일반적인 보험사들은 컴바인드 레이쇼 99에서 102, 그러니까 이게 100이면은 딱 이익도 아니고 손실도 아닌 그런 구간인데 99에서 102니까 딱 그 정도로 오가는 게 일반적인 보험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조금 손실을 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버크셔의 최근 20년을 보면 이 숫자가 94.7입니다. 100보다 낮으면 수익을 내는 거니까 일반적인 보험사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을 내는 게 버크셔 보험업이고요. 이 숫자가 94.7이라는 건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버크셔가 이 돈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5.3%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선 예제로 돌려서 보면 보통 60억 원을 차입할 때 5% 이자를 지불하고 그러면은 주주들이 매년 3억 원의 이자 비용을 지불해야 됐었죠. 근데 버크셔 같은 경우는 이게 5%를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라 5%를 오히려 받고 있으니까 이 플롯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매년 3억 원의 추가 가치가 생긴다는 겁니다. 수십 년간의 버크셔의 컴바인드 레이쇼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큰 추이로 봤을 때 100이나 100보다 조금 아래 이렇게 계속 머무는 걸 볼 수가 있고, 과거에는 이 컴바인드 레이쇼가 여느 보험사와 다름없이 100에 더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에 그 규모가 계속 커짐에도 불구하고, 혹은 오히려 규모가 커지는 그 혜택으로 인해서 컴바인드 레이쇼가 점점 떨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추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워렌 버핏이 투자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 투자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단순히 주식 투자를 잘한다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인 보험사의 구조를 보면 이 투자를 집행할 때 보통 채권 중심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전체 포트의 10-20%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데요. 하지만 버크셔는 주식 포트폴리오가 40에서 50에 달하는, 그러니까 특별한 알파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보험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들 수 있는 건 왜 일반적인 보험사들은 버크셔처럼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빌 에크만이라는 펀드 매니저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버크셔는 회사의 구조 자체가 낮은 레버리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업 자체를 할 때 더 보수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버크셔는 단순히 이 보험업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세 번째, 네 번째로 볼 수많은 자회사들과 유틸리티, 철도업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산 투자 효과가 더 뛰어나고 안정성이 뛰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 덕분에 더 높은 비중으로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일반적인 보험회사가 이런 구조를 따라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더 높은 비중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건 버크셔만의 강점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버크셔의 플롯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래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탄탄하게 상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계산해보면 연 7%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1967년에 그러니까 버크셔를 인수하고 나서 2년 후에
내셔널 인뎀니타라는 아주 작은 보험사를 인수하면서 보험업을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보험업이 커진 건 96년에 가이코를 인수하고 또 98년에 재보험사를 인수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대형 보험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최근에도 M&A를 통해서 계속 이 플롯 규모를 키우고 있는데, 예를 들어 22년에는 알레간이라는 보험사를 인수했고, 또 앞으로도 버크셔 인수 후보 대상에 오르는 그런 리스트를 보면 보험업이 항상 포함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엄청나게 커진 버크셔의 보험업, 그거는 네 가지로 더 쪼개서 볼 수 있는데,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적어두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키포인트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 가이코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자동차 보험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 프라이머리 보험은 미국 중심으로 아주 특수성이 높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화재 보험이 아니라 특정 분야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버핏이 수십 년간 사들인 알짜 보험사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보험 비즈니스인데요. 이 재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에게 보험을 제공해주는 특이하고 또 굉장히 복잡한 그런 형태, 일반적인 사고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낮지만 그 파급력이 엄청 클 수 있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대형 화재나 플로리다 쪽에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인데, 그게 일반적인 허리케인이 아니라 일반적인 피해보다 두세 배 피해가 커지는 그런 극단적 경우를 대비하는 그런 보험 계약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데 버크셔가 이걸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항상 버핏이 칭찬하는 이 아짓 제인 때문인데요. 수십 년간 쌓아올린 버크셔의 노하우와 이런 천재적인 인물들 덕분에 재보험업에서 버크셔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제네럴리, 그러니까 M&A를 통해 인수했었던 조금 더 전통적인 그런 재보험업도 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모는 더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크셔의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면 이 라이빌리티 플롯 부분이 연 7%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회사가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험업 자체로도 5%의 수익을 창출하는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본 것과 유사하게 계산을 돌려보면 100억 원을 투자해서 10% 수익률 연 10억 원의 이익이 나고, 보험업에서 이자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치가 더 창출이 되겠죠. 그러면 주주들의 가치도 그만큼 더 높아지는 것이고, 주식 투자들의 수익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크셔 보험업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먼저 자산 부분에서 주식 투자를 해서 특별히 높은 수익률을 내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게 굉장히 큰 포인트고요. 엄청난 양의 현금을 쌓아두면서도 조급하게 주식 투자를 하지 않는, 버핏이 어떻게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는지 이 구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업을 통해서, 특히나 재보험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두 번째고, 한마디로 커질수록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버크셔는 주식 외에 다른 비즈니스들에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역시나 규모의 경제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버크셔의 보험업을 한번 정리해봤고, 이번에는 세 번째 큰 조각 MSR을 보겠는데요. MSR은 제조업, 서비스업, 리테일, 이 세 개의 약자로 여기 보이는 다양한 회사들의 연합체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인수된 MSR은 버핏이 자주 언급하는 시즈 캔디가 되겠습니다. 1972년에 약 3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이 초콜릿 회사인데, 이걸 시작으로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사들인, 그러니까 60개 이상의 자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회사들의 매출을 전부 더해보면 전 세계에서 44번째로 큰 규모의 회사가 되겠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보면 상위 20위에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런 수많은 계열사들이 중앙에서 전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각 회사별로 창업주들 혹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경영진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한다는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규모가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생성되는 그런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서 각 자회사들이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뜻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그 이유를 보기 위해 MSR의 특징을 더 정리해보면, 앞서 본 엄청난 알파를 창출한 이 천재 투자자들이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자회사들을 팔지 않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보유할 생각으로 하나씩 쌓아 올린 그 모든 것의 결정체가 MSR이라는 겁니다. 버핏은 어떤 비즈니스들을 인수하고 싶은지 그걸 과거에는 주주 서한에 나열을 했었는데요. 먼저 규모가 충분히 커야 되고 이익이 안정적이고 높은 ROE를 창출하면서 이미 경영진을 가지고 있고, 또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하면서 가격도 너무 과도하게 높지 않은, 그러니까 꽤나 까다로운 구조를 내밀면서 인수를 한 건데, 특히 여기서 버핏이 경영권을 직접 가져오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회사를 매도하고 본인의 자녀나 혹은 본인과 오랫동안 일한 그런 후임들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의 구조가 생성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MSR 전체의 섹터 비중을 보면 제조 부분이 약 60% 정도가 되고, 서비스가 20%, 리테일과 컨슈머 스테이플스가 각각 10% 정도가 되는데요. 글로벌한 비즈니스들도 있지만
미국 중심으로 포커스가 돼 있는 사업 연합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성과를 보면 이렇게 연도별로 매출과 이익 등이 공유되는데, 이걸 장기 추이로 정리해보면 주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회사들의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여기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10% 수준으로 굉장히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탄탄하게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이 MSR 부분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사업부를 보겠는데요. 사실 유틸리티와 철도 부분은 별도의 비즈니스이지만 그 특성이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었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더 세분화를 보면 3개의 전기 유틸리티 회사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5개의 가스 파이프라인과 미국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수출할 수 있는 시설들에 대한 큰 지분도 가지고 있고, 영국과 캐나다 부분에서도 10% 정도에 해당되는 유틸리티 자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기 유틸리티 부분은 현재 AI 붐으로 인한 전력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이고, 또 트럼프가 현재 공격적으로 푸시하고 있는 미국 에너지 자산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그런 트렌드에도 올라탈 수 있는 게 이 유틸리티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의 특징을 꼽자면 당연히 안정적인 이익이 가장 두드러지고, 그와 동시에 자체적으로 5에서 10% 정도 성장을 해내는, 그러니까 안정성과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딸린 이 철도업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에 이 별도 철도 기업 분석들을 통해서 북미 지역의 철도회사 특징을 충분히 분석해 드렸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버핏이 인수한 이 BNSF 철도회사 자체의 특징을 이번에는 정리해보면 2009년에,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치 44빌리언, 이 중에서 10빌리언 정도는 차입금이었고요. 멀티플러는 6.5배에 인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실제 인수를 한 이후의 성적표를 이렇게 보면 현재까지 자유현금 흐름만 더해도 인수금액을 이미 훌쩍 뛰어넘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은 2015년부터 지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배당금만 더해도 투자 원금이 거의 회수됐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고, 또 현재 약 4빌리언 정도의 현금이 나오는데 이 차입금을 빼면 인수 당시 34빌리언을 냈으니까 12%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버크셔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만 봐도 12%라는 거고, 현금 흐름으로 보면 12에서 15% 정도 수익률을 냈고요. 또 차입금을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까지 고려하면 연 15에서 20% 정도의 높은 이익을 창출한, 그러니까 상당히 성공적인 투자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철도 부분의 단점을 꼽자면 성장률이 굉장히 낮다는 건데요.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만약 저희가 12% 배당을 꾸준히 받으면서 그게 조금씩이나마 계속 성장을 해준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버크셔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 발짝 물러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험업의 주 목적은 이익을 조금이나마 내면서 이 플롯 규모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투자금이 계속 생성되는 거니까 이 자금을 상장 주식이나 다양한 M&A 혹은 유틸리티 사업 쪽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장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배당이 나오거나 혹은 주식을 팔면 현금이 생성되는데, 그 현금들은 버크셔 지주사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MSR, 그러니까 다양한 비즈니스들에서도 배당금이 계속 지주사로 흘러 들어오는 구조이고요. 철도회사는 지주사로 돈을 보내지만 더 전통적인 유틸리티 회사들은 계속 회사 내에 재투자를 하면서 이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로 지주사로 현금들이 흘러오게 되는데, 이렇게 쌓이는 현금을 버크셔 지주사 입장에서는 보험업을 키우는 데 활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상장 주식에 투자를 해도 됩니다. 물론 지금처럼 기회가 없다면 현금을 더 보유하겠지만,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린다면 언제든지 자금 집행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M&A 부분에서 앞서 설명드린 경영권 구조를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창업주나 특이한 회사가 등장하면 언제든지 매수를 할 수 있고, 혹은 유틸리티 부분에 투자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버크셔 자체의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주주 가치를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옵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버크셔에 투자를 한다는 건 이렇게 수많은 카드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지주사에 투자를 하면서 시장 상황이 계속 변하면서 어느 부분이 가장 매력적인지는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자본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 긴 설명이지만 가장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버크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아보자면 이 장면에서 요약이 된다고 보는데, 먼저 주식 수익률이 높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번 영상 댓글에 보면 버크셔는 이제 너무 커져서 주식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버핏이 사라지면 주식 수익률이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는데, 그래도 사실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려로 많이 등장한 건 버크셔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과거의 수익률을 낼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여기 보이는 것처럼
보험업이나 다양한 비즈니스들의 연합체라는 이런 구조는 규모의 경제로 인해서 회사가 커지더라도 그 혜택이 더 늘어나거나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버크셔가 주주 가치를 연 10에서 12% 정도 안정적으로 내는 건 상당히 확률이 높은 전망이라고 저희가 숫자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 10에서 12%, 13%이 정도면 별로 특별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크셔에 주목할 만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 해답은 바로 이 밸류에이션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드린 건데 현재 시장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 S&P가 시장 장기 평균 정도만 돌아가더라도 59% 하락 여지가 있습니다. 버크셔가 본인의 평균으로 돌아간다면 11% 정도밖에 하락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S&P에 투자하나 버크셔에 투자하나 중장기로 그 내재 가치가 10에서 12% 정도 상승하는데 현재 시장 상황으로 인해서 S&P의 리스크가 저렇게 높다면 상대적으로 버크셔가 더 매력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워렌 버핏의 말을 직접 인용해보면 물이 빠져야만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이 말을 떠올릴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은 굳이 이렇게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S&P만 들고 있어도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현재 시장의 주목을 받는 리스크는 높지만 상당히 화끈한 그런 투자 방식을 집행하다가는 나쁜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은 버크셔의 비즈니스 모델을 상세히 봤는데요. 그럼 저희 시리즈의 두 번째 영상이 끝났고 다음에는 이 회사의 내재 가치 개선과 오늘도 등장하긴 했지만 버크셔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리스크들 그걸 어떻게 이해하고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옵션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관련 질문이나 코멘트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버크셔 추가 분석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다면 이 시리즈 마무리는 회원 유료 컨텐츠로 마무리할 수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